봄볕이 유난히 따스한 오후였습니다. 경로당 마루에 앉아있는 김말순의 손끝은 낡은 라디오의 먼지를 닦아내고 있었죠. 68년을 살아온 두 손은 거칠었지만 움직임만큼은 여전히 정확했어요. 한때 형사였던 남편 곁에서 50년 가까이를 살며 익힌 습관이었습니다. 무엇이든 꼼꼼히 살피고 놓치는 게 없도록 신경 쓴 것.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지났지만 그 걸음만큼은 몸에 배어 사라지지 않았죠. 이게 뭐라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닦고 있어? 65살 박정자가 말순이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한때 무대 의상 디자이너로 이름을 날렸던 그는 지금도 입고 있는 남색 가디건 하나에도 자신만의 감각이 묻어났어요. 옷깃에 꽂힌 작은 브로치 하나, 손목에 은팔찌 하나까지 모두 계산된 듯 조화로웠죠. 하지만 그 섬세한 손끝은 요즘 들어 자주 떨렸습니다. 나이 탓인지 아니면 혼자 사는 외로움 탓인지 알 수 없었어요. 영숙이가 주워왔다잖아. 버리기엔 아깝다고. 말순이 대답하며 라디오의 뒷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진공관이 여러 개 박혀있는 오래된 기계였죠. 72살 이영숙이 국내 고물상에서 발견해 가져온 물건이었어요. 못 고치는 게 없다는 소문대로 영숙은 이미 라디오의 선을 이리저리 만지작거리며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이거 50년은 됐을 거야. 진공관 라디오가 요즘 귀하다니까. 영수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동네에서 만물상을 운영하며 온갖 물건을 다뤄본 경험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죠. 손때 묻은 공구함을 여러 드라이버를 꺼내며 영숙은 능숙하게 라디오 뒷판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경로당은 고요했어요. 창밖으로는 봄바람에 흔들린 개나리꽃이 보였고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죠. 세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경로당 같은 곳에 관심도 없었고 같은 또래들조차 대부분 자식들과 함께 살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이곳에 남은 건 갈 곳 없는 이들뿐이었죠. 말순은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매일이 바쁘고 분주했어요. 사건 파일을 정리하고 증거 사진을 분류하며 남편이 놓친 부분을 찾아내는 일이 그의 일상이었죠. 추리 소설을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생생하고 치열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떠난 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집은 너무 넓고 조용했죠. 경로당에 나오기 시작한 건 그렇게 견딜 수 없는 정막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자 역시 비슷했어요. 화려한 무대 뒤에서 배우들의 옷을 입히고 조명 아래 빛나는 의상을 만들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며 일거리는 점점 줄었고 결국 은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 혼자 있으면 과거의 영광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 찬란했던 순간들이 지금의 공허함을 더 깊게 만들었죠. 경로당에서라도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 외로움이 조금은 덜해졌어요. 영숙은 달랐습니다. 만물상을 운영하며 동네 사람들과 끊임없이 부대끼며 살았죠. 정보의 중심이자 모든 소문의 출처였어요. 하지만 그 역시 혼자였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도시로 나가 돌아오지 않았죠. 바쁘게 살아온 삶이 어느 순간 멈춰버린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라디오를 주워왔던 겁니다. 뭐라도 해야 이 무료함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됐다. 영숙의 외침에 말순과 정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라디오의 다이얼을 천천히 돌리자 지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희미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낡고 오래된 트로트였죠.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성취였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뿌듯함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라디오에서는 음악이 아닌 다른 것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였죠. 애절하고 간절하며 끝없이 무언가를 호소하는 듯한 목소리. 세 사람은 아직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어요. 다만 그 목소리가 그들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만은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여자의 것이었습니다. 떨리고 희미했지만 분명히 무언가를 호소하고 있었어요. 말수는 다이얼을 조심스럽게 돌려봤지만 주파수를 바꿔도 그 목소리는 계속 들렸죠. 마치 라디오가 아닌 다른 곳에서 울려 퍼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딸을 찾아주세요. 제발 우리 수연이를. 정자가 몸을 뒤로 빼며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그는 원래 이런 이야기에 약했습니다. 귀신 이야기만 나와도 밤새 잠을 못 이룰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영숙은 달랐어요. 라디오의 귀를 바짝 갖다 대며 중얼거렸습니다. 요 드라마 아냐? 요즘 라디오에서도 이런 거 하잖아. 말순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목소리의 톤이나 억양이 연기 같지 않았죠. 너무 절박했고 너무 진시했어요. 오랜 세월 남편 옆에서 수많은 사건을 접하며 익힌 감각이 그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건 꾸며낸 게 아니라고. 그날 밤새 사람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아무도 잠들지 못했어요. 말수는 침대에 누워서도 그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수연이라는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죠. 기억을 더듬던 말수는 벌떡 일어나 서랍을 뒤졌어요. 남편이 남긴 낡은 수첩이 거기 있었습니다. 미제 사건 목록이 떼곡히 적혀있는 수첩이었죠. 이튿날 아침 경로당에 제일 먼저 도착한 건 말순이었습니다. 손에는 그 수첩을 들고 있었어요. 영숙과 정자가 들어오자 말순은 수첩을 펼쳐 보였죠. 김수연, 30년 전에 실종된 아이요. 정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영숙도 진지한 표정으로 수첩을 들여다봤어요. 거기에는 간단한 메모만 적혀 있었죠. 당시 11살이었던 소녀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사라졌다는 것. 목격자도 단서도 없었다는 것. 결국 미제로 남았다는 것. 그럼 어젯밤 그 목소리가 정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말순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했죠. 라디오를 다시 켜봤지만 낮에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평범한 방송만 흘러나올 뿐이었습니다. 밤에 다시 들어보자. 영수의 제안에 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정자는 내키지 않는 표정이었죠. 사실 무서웠습니다. 정말로 귀신의 목소리라면 어떡하나 싶었어요. 하지만 혼자 집에 가는 것도, 이 이야기를 그냥 잊어버리는 것도 더 무서웠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어요. 세 사람은 경로당에 남아 라디오 앞에 둘러앉았죠. 시간이 흐르고 자정이 가까워지자 다시 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젯밤보다 조금 더 또렷했어요. 수연이는 빨간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학교 앞 문방구에서 마지막으로. 말순이 수첩에 빠르게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빨간 가방, 학교 앞 문방구. 남편의 기록에는 없던 내용이었어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내가 문방구 사장 알아. 아직도 그 자리에서 가게 하고 있거든. 다음날 세 사람은 학교 앞 문방구를 찾아갔습니다. 80이 넘은 사장은 희미한 기억을 더듬었어요. 그렇게 오래전 일을 누가 기억하겠냐며 고개를 저었죠. 하지만 말순이 구체적으로 날짜와 상황을 이야기하자 사장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아, 그때. 그 아이 맞네. 공책을 사러 왔었어. 그런데 돈이 모자라서 울먹이더라고. 새로운 단서였어요. 남편의 기록에도 경찰 조사에도 없던 내용이었죠. 말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라디오의 목소리가 진짜로 그들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였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30년이 지난 사건이었어요. 경찰도 포기한 미제 사건을 60대, 70대 할머니 셋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말수는 남편의 수첩을 꼭 쥐었습니다.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목소리가 자신들을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정자는 여전히 두려웠지만 친구들과 함께라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영숙은 이미 동네 사람들에게 수소문을 시작했죠.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가보자고. 그 아이의 목소리에 답해주자고. 비록 그것이 귀신의 목소리일지라도, 아니면 자신들의 상상일지라도 이 여정을 포기하지 않기로. 문방구 사장의 증언 이후 세 사람은 며칠 동안 동네를 돌아다니며 당시를 기억하는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30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잔인했어요. 대부분은 이사를 했거나 세상을 떠났죠. 겨우 찾아낸 몇몇 사람들도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그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만 어렴풋이 떠올릴 뿐이었어요. 말수는 남편의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메모는 간결했지만 남편의 필체에서 당시의 답답함이 느껴졌어요. 단서 없음, 목격자 없음, 실종당해 오후 4시경 학교 출발, 집까지는 도보로 15분 거리. 그게 전부였죠. 말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도 이 사건을 끝까지 해결하지 못했어요. 평생 마음에 담아두고 살았던 미제 중 하나였죠. 경로당으로 돌아온 세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영숙이 차를 끓여왔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어요. 정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죠. 처음에는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막상 부딪혀보니 벽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너무 무리한 거 아닐까? 정자의 목소리는 작았어요. 말순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경찰도 못 푼 사건, 전문 지식은 권한도 없는 할머니. 혹시 라디오의 목소리가 정말로 자신들의 착각이었던 건 아닐까요? 나이가 들며 생긴 환청나집, 망상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라디오는 침묵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죠. 이틀, 사흘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사람은 점점 지쳐갔어요. 경로당에 나와도 예전처럼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죠.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말수는 집에서도 계속 남편의 수첩을 들여다봤어요. 혹시 놓친 게 있을까 싶어서였죠. 하지만 아무리 봐도 새로운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볼수록 막막함만 커졌어요. 30년 전의 기억, 이미 희미해진 기억들, 사라진 증거들,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자는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라디오에서 들렸던 그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죠. 도와달라는, 찾아달라는 그 간절한 목소리. 하지만 자신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겁만 많고 용기도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영숙은 동네를 돌아다니며 계속 수소문했지만 얻어지는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왜 그렇게 옛날 일에 집착하느냐고. 나이 들어서 할 일이 없으니 그런다고 수군거렸죠. 영숙은 화가 났지만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자신들이 이상한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말수는 경로당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몸이 안 좋다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마음이 무너진 거였어요. 남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은 남편이 아니었죠. 그저 남편 곁에서 조금 배운 것뿐인 평범한 할머니였습니다. 정자와 영숙도 각자의 집에 머물렀어요.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라디오는 여전히 침묵했고 단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열흘째 되던 밤, 말순의 집 거실에 놓인 라디오에서 다시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목소리가 아니라 희미한 음악이었죠. 어린아이가 부르는 동요 같았습니다. 말수는 라디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리고 들었습니다. 노래 속에 섞여 들리는 작은 소리들을, 발소리, 웃음소리, 그리고 누군가 부르는 이름.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정자와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이번에는 절망이 아니었죠.
그 안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다시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였습니다. 한밤중에 걸려온 전화를 받고 정자와 영숙이 말순의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거실로 들어선 두 사람은 라디오 앞에 앉은 말순을 보았어요. 그의 얼굴엔 눈물 자국이 있었지만 표정은 달랐죠. 지난 며칠간의 절망과는 다른 무언가가 그 눈빛에 담겨 있었습니다. 들어봐. 말순이 조용히 말했어요.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희미한 동요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세 사람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노래소리뿐이었어요. 하지만 정자가 먼저 알아챘습니다. 노래 속에 섞인 작은 소리들을, 발소리, 차 지나가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 이름을 부르는 소리. 수연아, 빨리 와. 정자의 손이 떨렸어요. 그 목소리는 아이의 것이었습니다. 친구를 부르는 듯한 밝고 경쾌한 목소리였죠. 영숙이 수첩을 꺼내 받아 적기 시작했어요. 들리는 소리들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발소리의 리듬, 차량 소음의 방향, 아이들의 대화 내용까지. 이틀 무렵 라디오는 다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세 사람의 손에는 새로운 단서가 가득했죠. 영숙이 수첩을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친구를 만났어. 그리고 어딘가로 함께 갔던 거야.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의 기록에는 수연이가 혼자 집으로 향했다고 되어 있었죠. 목격자가 없어서 그렇게 추정했던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친구와 함께였던 거예요. 그 친구가 누구인지만 알아낸다면 사건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정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두 사람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죠. 겁이 나서 도망치려고 했어. 그런데 혼자 집에 있으니까 더 무서웠어. 너희들이 없으니까. 말순이 정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영숙도 다가와 두 사람의 어깨에 손을 얹었죠.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가 같은 마음이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그래도 함께라면 견딜 수 있다는 것을. 다음 날부터 세 사람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방법을 바꿨어요. 당시 수연이와 같은 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을 찾기로 했죠. 영숙이 동네 사람들에게 수소문했고, 말수는 도서관에서 오래된 졸업 앨범을 뒤졌습니다. 정자는 당시 학교 근처에 살았던 사람들의 연락처를 알아냈어요. 일주일 동안 끈질기게 찾아다닌 끝에 세 사람은 당시 수연이와 같은 반이었던 여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50살이 넘은 그는 수연이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조용하고 착했던 아이였다고 했죠. 하지만 그날 일은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날 학교 끝나고 같이 가자고 했는데 수연이가 먼저 가더라고요. 급한 일이 있다면서. 새로운 정보였어요. 하지만 라디오에서 들은 것과는 달랐죠.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다른 친구와 약속이 있었을까요? 그 여성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맞다. 전학 온 애가 있었어요. 이름이 뭐였더라. 되게 조용한 애였는데. 말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전학생. 남편의 기록에도 경찰 조사에도 나오지 않았던 인물이었어요. 당시 전학을 온 지 얼마 안 돼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아이. 혹시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수연이를 봤던 사람이 아닐까요? 경로당으로 돌아온 세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성과였지만 분명한 진전이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들이 다시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었죠. 혼자였다면 절대 찾아낼 수 없었던 단서들. 셋이 모여서 하나씩 맞춰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라디오에서는 다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번에는 더 또렷했죠. 고마워요. 계속해주세요. 정자가 라디오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숙은 눈가를 훔쳤어요. 말수는 남편의 수첩을 펼쳐 새로운 페이지에 적기 시작했죠. 전학생, 이름 미상, 30년 전후. 이제 그 아이를 찾아야 했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았죠.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끝까지 가보기로 했어요. 그 아이의 목소리에, 그리고 서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전학생을 찾는 데는 보름이 더 걸렸습니다. 당시 학교 기록은 대부분 사라졌고 기억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세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죠. 영숙이 교육청까지 찾아가 오래된 전학 기록을 뒤적 말수는 남편의 옛 동료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정자는 당시 학교 선생님들을 수소문했어요. 마침내 이름을 찾아냈을 때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박민정. 30년 전 봄에 전학을 왔다가 그해 여름 다시 이사를 간 아이였죠. 주소를 추적한 끝에 그가 지금은 이 도시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말순이 전화를 걸었어요. 처음에는 경계하던 목소리였지만 김수연이라는 이름을 듣자 침묵이 흘렀죠. 긴 침 끝에 그는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세 사람은 다음 날 그를 만나러 갔어요. 50살이 된 박민정은 여전히 조용해 보였습니다. 카페 한편에 앉은 그는 한참을 말없이 커피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말순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수연이에 대해 기억나는 게 있으시면 무엇이든 좋으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민정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져 있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두려워 보였어요. 30년 동안 아무한테도 말 못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자가 조용히 민정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죠. 민정은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수연이는 민정에게 문방구에 같이 가자고 했어요. 공책을 사려는데 돈이 모자란다며 자기 돈을 빌려줄 수 있냐고 물었죠. 저도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수연이가 다른 방법을 제안했어요. 학교 뒤편 공사장에 가면 빈 병들이 많은데 그걸 주워서 팔면 된다고. 우리 두 사람은 공사장으로 갔습니다. 펜스 사이로 들어가 빈 병을 주우려던 순간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공사장 경비원이었죠. 화가 난 목소리로 우리들을 쫓아냈습니다. 수연이는 도망가다가 넘어졌어요. 무릎에서 피가 났죠. 내가 무서워서 그냥 도망쳤어요. 수연이를 두고. 민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 동안 지고 살았던 죄책감이었어요. 그날 이후 수연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민정은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죠. 전학생이었던 자신이 의심받을까봐, 혼날까봐 그저 침묵했습니다. 말수는 남편의 수첩을 꺼냈어요. 공사장. 남편의 기록에도 공사장 주변을 조사했다는 메모가 있었죠. 하지만 경비원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당시 공사가 끝나고 경비원도 바뀌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경비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세요?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공포는 선명했어요. 키가 크고 얼굴에 큰 점이 있었죠. 말수는 남편의 옛 동료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당시 공사장 경비원 명단을 찾아달라고 했어요. 며칠 후 명단을 받은 말수는 사진까지 구했습니다. 민정에게 보여주자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한 사진을 가리켰어요. 바로 그 사람이었죠. 이름은 최병수. 당시 50살이었고 지금은 80이 넘었을 나이였습니다. 말수는 경찰에 연락했어요. 새로운 증언과 용의자 정보를 전달했죠. 경찰은 처음에는 시큰둥했지만
말순이 남편의 이름을 대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곧 수사가 시작됐어요. 한 달 후 최병수는 결국 자백했습니다. 공사장에 무단 침입한 아이를 쫓다가 우발적으로 사고가 났다고 했죠. 두려워서 시신을 숨겼고 공사가 끝난 후 그 위에 건물이 세워졌다고 했습니다. 30년 만에 밝혀진 진실이었어요. 경로당으로 돌아온 세 사람은 라디오 앞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켜본 라디오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평범한 방송만 흘러나왔죠. 정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편히 쉬는 거겠지?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숙은 라디오를 쓰다듬어 작게 속삭였죠. 고생했어. 수연아.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랜 가문 끝에 단비처럼 부드럽고 고요했어요. 세 사람은 말없이 그 빗소리를 들었죠. 무언가가 끝났고 동시에 무언가가 시작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정은 그 후로도 종종 경로당을 찾아왔어요. 새할머니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함께 차를 마셨죠. 30년간의 짐을 내려놓은 그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말순도 정자도 영숙도 달라졌어요. 무료했던 일상은 이제 달랐죠. 매일이 의미 있었고 서로가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라디오는 여전히 경로당 한편에 놓여 있습니다. 가끔 희미한 잡음이 들릴 때면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곤 하죠. 혹시 또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올지 모른다는 생각. 그리고 그때도 자신들은 기꺼이 귀 기울일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함께라면 어떤 목소리든 들을 수 있으니까요. 비트 위로 춤을 춰 고독해도 괜찮아 God is okay so everything is alright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누르면 Gotta groove is on Yeah, Gotta groove is always on